안녕하세요. 경제역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1997년, 2008년 이런 숫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나라,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경제적 충격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외환, 금융위기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과거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 경제의 지형도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소연 학생.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온갖 나라 이름에 낯선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지 미로 속에 들어온 기분이죠?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이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갈 아주 좋은 지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위기들의 역사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그 뿌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나침반 같은 거죠. 자, 우리 함께 그 지도를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위기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도대체 위기가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요. 둘째, 90년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터졌던 초기 위기들. 셋째, 우리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던 아시아 외환 위기. 넷째, 아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걸음부터 떼어보죠. 우리가 맨날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도대체 경제학에서는 이 위기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경제 위기를 여러 종류로 나눠서 봐요.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란 거죠. 특정 국가의 돈 가치가 공격받는 외환 위기,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은행 위기, 나라 빚을 감당 못해서 부도 직전까지 가는 외채 위기, 이렇게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이름이 다 다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고요. 교수님, 그럼 그중에서 외환위기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민준 학생 질문 아주 좋아요. 외환위기는 뭐랄까, 특정 국가의 화폐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투기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투기 세력들이 저 나라 돈 곧 휴지 조각 될 거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나라 돈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나라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서 필사적으로 방어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KO 당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야말로 국가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제 개념은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돈의 이동, 즉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경고음은 바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울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90년대는 그야말로 위기의 10년이었어요. 1992년에 유럽을 뒤흔든 ERM 위기를 시작으로 1994년 멕시코의 테킬라 위기, 1999년 브라질, 그리고 2001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선언까지 위기가 마치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교수님, 근데 어떻게 한두 명의 투기꾼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그 점이 1992년 ERM 위기의 핵심이에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서로 묶어두는 시스템, ERM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라는 거물 투기꾼이 보기에 영국 경제 체력이 파운드화의 가치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파운드화를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웠고 결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중앙은행이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투기꾼이 국가 전체를 무릎 꿇린 전 세계의 금융자본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가 일종의 경고였다면 1997년 아시아에서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인데요. 한 나라에서 시작된 불씨가 순식간에 옆 나라, 그 옆 나라로 번져나가는 그야말로 금융의 도미노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요. 우리나라 이야기라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는데 그 시작은 어디였나요? 네, 바로 그 시작점이 1997년 7월 2일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자국 통화인 바트와의 가치를 지키는 걸 포기하는 순간 아시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 위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전염의 경로를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태국에서 펑 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린 거예요. 태국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실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한지 어떤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돈을 빼지 시작한 겁니다. 이 공포의 파도는 결국 대한민국에까지 밀려왔고 우리나라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아시아 위기가 아시아라는 지역에 국한된 위기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위기의 스케일이 아예 지구 전체로 커집니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대륙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거죠. 2008년 위기는 맨날 뉴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네, 소연 학생.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면 2008년 위기의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서브프라임은 말 그대로 신용등급이 프라임, 즉 우량 등급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 돈 빌리면 갚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당시 미국 은행들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괜찮아, 일단 집부터 사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를 마구잡이로 내준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줍니다. LTV 10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돈은 단 한 푼도 없이 집값 전체를 100% 은행 대출로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 거대한 충격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바로 유로존 재정위기죠. 2008년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자 평소에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던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드러난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PIGS, 즉 돼지들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충격은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19년에 2.9% 성장하던 세계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 2.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 내부의 문제로 터진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어떻게 세계 경제 전체를 강제로 멈춰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강력한 사례였죠. 자, 이렇게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말 숨가쁘게 위기의 역사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공통된 패턴과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섣불리 외국 자본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기 자본의 힘이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그래서 평소에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두 학생 모두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네요. 결국 이 모든 위기는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경제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너무나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순식간에 그물 전체를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날짜를 외운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구조와 패턴을 읽어내는 훈련을 한 거죠. 이 힘이야말로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국제경제학 결코 쉬운 과목 아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같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복잡한 경제 뉴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